자, 안녕하세요. 네, 고급 회계 강의고요. 제가 이름이 뭔지는 다들 알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박진수입니다. 그리고 뭐 첫 강의니까 간단하게 소개 좀 드리자면, 저는 뭐 당연하게도 KICPA 한국공인회계사고요. 그리고 뭐 회계사 생활 꽤나 좀 하다가 삼정회계법인이라는 데서 시작했었는데, 로컬 회계법인 옮겼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강의와 겸업을 했어요. 겸업하다가 강의와 겸업하던 와중에 이제 그동안은 그 강의보다는 회계사 현업으로서의 업무 투입 비율이 더 높았는데, 제 인생 전체를 비춰보면. 근데 이제 제목이 GS가 좀 좋은 반응을 얻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강의 쪽에서 생각했던 그 분기점이 있어요. 그 강의 소득이 이 정도 되면 회계사 그만해야지라고 생각했던 분기점인데,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강의에 좀 더 힘을 쏟아가지고 강의에 전념을 하고 있고, 현재는 뭐 그래도 회계사 업무를 완전히 접은 건 아니고요. 신화 회계법인이라고 되게 조그만 데 있어요. 거기서 뭐 이사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 커리어 측면에서 살펴보면, 저는 뭐 딜 업무 뭐 이런 것도 많이 해봤지만 로컬 나와서 한 거고, 그리고 제 전반적인 회계사 경력 대부분의 그 경력을 차지하는 게 회계 감사로서의 경력이 대부분의 경력을 차지하고, 그리고 회계 감사도 여러 가지로 나뉘거든요. 이제 지정 감사가 있고 임의 감사가 있고 뭐 법정 감사가 있고, 그런데 지정 감사가 가장 센 거예요. 지정 감사는 뭐냐면 너네 회사들 이쪽 회계법인 가서 감사를 받아라라고 이제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감사인의 회계사들의 이제 권위가 좀 올라가죠. 그런 게 이제 좀 감리 나올 가능성도 좀 높고 좀 까다로운데, 대신에 이제 장점이 뭐냐면 감사비가 높고 원칙적인 감사가 다 수행이 가능해요. 저는 이제 우리 모두의 목표가 그거잖아요. 적일만버잖아. 조금 일해서 많이 벌자. 그죠? 근데 이제 회계 기준을 많이 아는 사람 입장에서, IFRS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좀 위험하더라도 내가 지식이 있으면 더 이상 위험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 지식을 이용해서 좀 지정감사 쪽으로 업무를 좀 많이 해보자라고 해서 지정감사 위주의 업무를 좀 많이 해왔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회계법인에 그동안 있을 때도 QC팀이랑 업무 품질관리팀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2차 가서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2차 가서 이제 감사 보시면 알 텐데, 뭐 세무사분들이랑은 감사라는 과목이랑 관계가 없지만 어쨌든 제맥엔 관계가 있죠. 근데 그 품질관리팀이 있는데, 그쪽 이제 파트너랑 저랑 이제 얘기를 할 때도 그쪽 뭐 상무님, 전무님, 부대표님 이런 분들 굉장히 뭐 이제 똑똑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뭐 이제 그분들이 얘기할 때 어떠냐면, 우리 법인 전체에서 얘기가 통하는 사람 너밖에 없다. 요 정도 수준은 됐어요. 제가 그 정도 수준 됐었고, 뭐 그래봐야 사실 내가 더 잘 알지, IFRS. 그죠? 그분들은 뭐 그냥 어, 행정적인 절차들 요런 거에 대한 전문가고, 사실 IFRS 측면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뭐 저나 아니면 제 스승님이기도 하신 김기동 선생님, 최창기 선생님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알겠죠. 그리고 뭐 실제로 제가 공부를 좀 오래 해가지고 고시반에 있을 때 그 교수님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저 맨날 술 사주시던 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 새끼는 진수 얘는 그냥 고시반에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고 그 후에도 있는 거야. 작년에도 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는 거야. 막 그러니까 얘가 불쌍하니까 맨날 이제 힘 좀 내라. 좀 붙어서 나가자 이러면서 술 사주시던 분들이 있거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제가 회계사 업무 한 4, 5년 차쯤 되기 시작하니까 회계 전문가잖아요, 제가. 그래서 뭐 연구하시다가 필요한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봐요. 출제하시다가도 물어보고. 그래서 교수님들과도 소통을 꽤나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뭐 전문성 측면에서는 전문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KICPA고 뭐 빅펌 경력 있고, 그리고 경력 중에 대부분이 그 꽉 찬 경력 대부분이 지정감사로서만 꽉 채운 그런 회계사니까, 뭐 IFRS 측면에서는 뭐 제가 충분히 자신 있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시간이니까 여기 좀 비춰주시고 끝에부터 비춰주세요. 여기부터. 자, 여기부터. 이제 사업 결합이 뭔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고급 회계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자, 중급 회계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고급 회계 나가기 위해서는 중급 회계 지식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배우는 게 뭐예요? 중급 회계에서는 하나의 회사의 회계 처리, 그리고 하나의 상품에 대한 회계 처리, 하나의 통화에 대한 회계 처리, 그죠? 그래서 고급 회계에서는 두 개 이상의 회사에 대한 회계 처리, 그게 뭐예요? 사업 결합. 그죠? 사업 결합은 합병과 연결로 나뉘죠. 그리고 두 개 이상의 통화에 대한 회계 처리, 그게 뭐예요? 환율 변동 회계.
그리고 2개 이상의 상품에 대한 회계 처리. 그게 뭐예요? 파생 상품 중에서 위험 회피 관계를 지정한 그런 위험 회피 회계. 그것들이 이제 고급 회계에서 배우게 될 내용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페이지 먼저 펴주시고요. 자, 이 페이지 보시면 1-1에 사업결합의 정의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이 책이 특징이 교수님이 쓰신 거라서 내용이 굉장히 자세해요. 그래서 전부 다 읽게 되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재무회계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꼭 읽어야 될 부분만 밑줄 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밑줄 꼭 따라 쳐주시고 필기해야 될 것들은 제가 필기 똑같이 해드릴 테니까 이쪽 부분에 예를 들어서 필기해 주세요 라고 하면 여기다 똑같이 필기해 주시고 복습하실 때는 밑줄 친 거랑 필기한 거는 꼭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남으면 전체 내용을 정독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체 내용을 정독하게 되면 되게 깊숙이 들여다보는 거죠. 근데 깊숙이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 단점이 있잖아, 그죠? 기간이 오래 걸리면 뒤쪽 내용을 읽다 보면 앞부분이 까먹죠. 앞부분을 까먹죠. 그렇기 때문에 득과 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여러 번 보세요. 밑줄 친 것만 여러 번 보고 필기한 것만 여러 번 보고 그게 익숙해졌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정독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익숙해졌다라고 할 때쯤이면 이제 객관식 문제 풀거나 아니면 주관식 문제 풀거나 이러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서 단계에서는 그냥 밑줄 친 것만 보고 필기해드린 것만 보셔도 충분해요. 알겠죠? 그렇게 좀 안심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체 책을 읽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자, 그리고 이제 사업결합의 정의라고 나오는데 이쪽에다가 필기를 좀 해보세요. 제가 칠판에다가 뭐 간단히 하나 적어드릴 건데 자, 보시면 이제 사업결합과 자산의 일괄 취득을 한번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사업결합이라는 것도 결국에 자산과 부채를 취득하는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산의 일괄 취득과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일괄 취득 먼저 할게요. 이거 뭐예요? 중급회계 가장 처음에 유형자산 쪽에서 배우는 거였죠. 그죠? 얘는 만약에 현금 등을 지급하고 유형자산 등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측정해요? 취득한 자산의 취득 원가를 제공한 것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죠. 얘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취득하는 자산 집단 또는 자산과 부채의 집단, 예를 들어서 자산 1과 자산 2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얘네는 어떻게 측정하죠? 일괄 취득의 경우에는 이 전체의 제공한 것의 공정가치를 이 전체의 취득 원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에다가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해 주는 거였잖아. 그죠? 그러면 대차 차이가 발생하지 않죠. 왜냐면 자, 대변의 요 제공한 것들의 공정가치 합계가 차변에 취득한 것들의 취득원가 합계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대차 차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자, 여기 책에다가 적으실 때는 요 오른쪽에다 이렇게 T장 하나 더 그리시면 되는데 저는 칠판에다 적고 있으니까 아래쪽에다 그릴게요. 자, 사업결합의 경우에는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 제공한 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건 똑같습니다. 현금 등이에요. 현금만 있는 게 아니고 현금 등. 자, 얘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건 똑같은데 자, 자산 1과 자산 2를 취득했을 때 얘네들을 각각 그 자체의 공정가치로 측정해버려요. 그럼 이 경우에는 얘도 얘 자체의 공정가치, 자산 1도 자산 1 자체의 공정가치, 자산 2도 자산 2 자체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기 때문에 대차 차익이 발생하죠. 그렇게 발생하는 대차 차이가 뭐예요? 그 대차 차이가 차변 쪽에 있으면 영업권인 거지. 얘는 무형자산이고 플러그인이라고 적을게요. 대차 차이라는 뜻입니다. 플러그인은 만약에 대변 쪽에 있으면 염가 매수 차익인 거죠. 염가 매수 차익은 단기 손익 계정 과목이죠. 염가라고만 적겠습니다. 얘도 플러그인. 대차 차익입니다. 차변에 존재하면 무형자산으로서 영업권. 그리고 대변에 대차 차이가 존재하게 되면 영가 매수 차익으로서 제가 빨간색으로 적었죠? 빨간색은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입니다. 포괄 손익계산서 계정 중에서 수익과 비용에 단기 수익과 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제가 빨간색으로 칠판에 필기하게 되면 이렇게 쓸 거고요.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에 해당하는 것은
것은 이제 파란색으로 필기할 거예요. 아시겠죠? 뭐 김기동 선생님과 마찬가지죠. 그렇게 필기를 할 거고. 그리고 뭐야 그 재무상태표 계정 중에 기타 포괄손익 있죠? 걔는 뭐야? 재무상태표 계정 중에 기타 포괄손익은 포괄손익 계산서 중에서 수익과 비용이 순익이 뭐야? 이익이죠. 그 당기순익이 켜켜있어서 누계되면 이익잉여이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기타 포괄손익이 포괄손익 계산서에 있는 기타 포괄손익이 켜켜이 쌓여있는 그 누계액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계정이기 때문에 포괄손익 계산서상 기타 포괄손익 계정은 파란색, 그리고 재무상태표상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계정은 하얀색으로 필기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뭐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또 한 가지만 좀 설명드리고 가면 중급회계에서 여러분 자본에 대한 그 지식이 굉장히 부족한데 그 얘기 좀 해볼게요. 이건 다 아시죠?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잖아요. 잠깐 딴 얘기 좀 하고 갑시다.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죠. 얘는 다 알죠? 그죠? 근데 자, 얘 앞에다가 델타를 씌워도 성립합니다. 맨날 첫 시간에 하는 얘기인데 그럼 자산의 변동 빼기 부채의 변동은 자본의 변동이지. 그죠? 자, 자본 자체의 정의가 뭐예요? 자산 빼기 부채의 잔여 지분이지. 그죠? 그러면 여러분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정의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게 요약집에 있는데 그 요약집 보시면 어딨냐면 맨 앞쪽에 있어요. 안 외우셨을 거를 제가 알아요. 7페이지에 있으니까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 거기 펴놓고 따라오세요. 요약집 7페이지에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인데 자, 수익과 비용의 정의 한번 읊어볼까요? 수익의 정의는 뭐야? 자본의 증가로서 주주와의 거래가 아닌 거. 비용의 정의는 자본의 감소로서 주주와의 거래가 아닌 거. 그죠? 그러면 자, 이 자본의 증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자본거래 자본의 증감과 손익거래 자본의 증감. 그죠? 그 중에 손익거래 자본의 증감을 두 가지로 나누면 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기 손익과 기타 포괄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의 증가 사유는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알겠죠? 혹시나 재시생분들 첫 단계에서 좀 이제 머리를 좀 깨워드리기 위해서 연결 얘기를 살짝만 해볼게요. 지금 연결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은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알겠죠? 자, 봐요. 이 자본거래 자본의 변동은 그냥 해당 계정으로 그대로 냅두는 거지. 재무상태표 계정이니까. 이 손익거래 자본의 변동은 자, 자본거래 자본의 변동은 해당 계정에 그대로 누게 되는 거죠. 해당 계정에 누계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손익거래 자본 중에서 당기손익 계정의 변동 누계액은 뭐예요? 이익잉여금이죠. 기타 포괄손익 계정의 누계액은 뭐예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죠. 그죠? 요 중에서 자,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연결할 때 또 할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연결 재무제표를 만든다라고 하면 요 전체 중에서 취득일 이후에 자본거래 자본이 변동했다. 당기손익으로 인해서 자본이 변동했다.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해서 자본이 변동했다라고 할 때 지배 지분율만큼은 얘는 냅두면 되는 거예요. 해당 계정 그대로 냅두면 되는 거예요. 원본 계정대로. 근데 곱하기 비지배 지분율만큼은 얘는 해당 계정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비지배 지분이라는 비지배죠. 아이고, 저 멀티가 잘 안 돼가지고 비지배 지분 별도의 계정 과목으로 다시 집계해주지. 그죠? 기억이 안 나시면 그냥 들으시면 돼요. 요거 그냥 필기를 하실 거면 그 연결회계 첫 페이지에다가 요 내용들은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뭐 가벼운 얘기 해봤고, 자 다시 사업결합의 기초 단계로 와보죠. 자, 사업결합이라는 거는 연결과 합병을 모두 통틀어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물론 문제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사업결합이다 라고 나오면 합병을 의미하는 겁니다. 알겠죠? 왜냐면 연결은 그 지배력을 취득했다라는 별도의 표현으로 좀 더 많이 표현이 돼요. 하지만 이제 원론적인 의미에서 사업결합은 자, 영어로 하면 뜻이 뭐예요? 약자가 뭐예요?
M&A, Merger and Acquisition이죠. Merger and Acquisition 밑줄 치세요. 얘는 자, 두 가지로 나뉘죠. 머저가 뭐예요? 얘는 합병을 말하는 겁니다. 어퀴지션은 얘는 지분 취득 거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에 밑줄 치세요. 합병은 취득자가 피취득자로부터 자산 부채를 취득 인수하고 피취득자의 법적 실체는 소멸하는 것. 자, 갑회사가 을회사를 취득했습니다. 자산 부채를 취득하지만 자산 부채를 취득했다는 것은 을회사가 발행한 주식 모두를 취득했다는 것과 동일해요. 그렇게 취득한 다음에 을회사가 가지고 있던 원래의 자본이죠. 걔를 소멸시켜버리는 게 이제 법적 실체를 소멸시킨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을회사가 가지고 있던 자산과 부채를 갑회사가 취득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결과가 되죠. 그게 합병거래고. 자, 봐요. 그 다음에 인수도 밑줄 치겠습니다. 인수는 취득자가 피취득자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취득해서 그 피취득자를 지배하는 것. 자, 이 어퀴지션, 인수의 경우에는 갑회사가 을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고 그러고 나서 을회사 지분을 소멸시키지 않아요. 그냥 지분만 취득한 상태로 있는 거야. 하지만 대표적인 사례로서 갑이 을의 지분 50%를 초과해서 보유하면 갑의 대리인이, 갑의 종업원이나 뭐 임원 같은 사람들이 을의 주주총회 가서 한마디 하면 그 의견대로 을회사가 굴러가겠죠. 그럼 갑 마음대로 을이 움직이니까 경제적으로 봤을 때 갑과 을은 하나의 실체에 해당하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 회계는 법적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자, 이때 인수의 경우에 법적 실체는 두 개죠. 갑회사와 을회사 두 개지만 경제적으로 하나의 실체인 것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이 합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취득자의 법적 실체가 소멸한 것과 마찬가지로 피취득자의 자본이 소멸되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계 처리해서 연결재무지표를 만들어라 라는 게 그게 연결이에요. 그거 나중에 배울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자, 3페이지 넘어오시고요. 자, 기준서 제1003호 사업결합. 요게 기준서 명칭이에요. 여기에서는 취득자가 하나 이상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으로 사업결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1103호가 사업결합 기준서고요. 거기서는 사업결합을 취득자가 하나 이상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고, 자, 그 다음 문장도 밑줄. 따라서 전술한 합병 및 의결권 취득을 통한 지배력 획득은 모두 다 사업 결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결회계 배우시면 거기서 이제 순자산 공정가치 측정할 때 사업 결합 기준서의 내용들을 그대로 준용할 거예요.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모르실 거 알고 있습니다. 자, 사업 밑줄 쳐보시죠. 자, 그러면 사업 결합이라고 할 때 뭔가를 결합하는 건데 결합의 대상이 되는 게 사업이죠. 그럼 사업이 뭔지를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자, 파란색 박스 아래 밑줄 치겠습니다. 사업은 투입물과 그 투입물에 적용하여 산출물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밑줄 쳐보시고요. 자,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사례로 들어볼게요. 자, 원재료를 투입해서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투입물은 뭐예요? 원재료지. 산출물은 제품이죠. 과정은 제품이 만들어지는 공정을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자, 그거를 투입물과 그리고 과정과 산출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자, 밑에 투입물과 과정과 산출물에 대한 정의를 좀 밑줄 쳐보겠습니다. 투입물이란 하나 이상의 과정이 적용될 때 산출물을 창출하거나 산출물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자원, 원재료죠. 원재료. 자, 그 다음에 아랫줄에 과정 밑줄 쳐봐요. 과정은 산출물을 창출하거나 산출물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 표준, 프로토콜, 관례 또는 규칙. 그냥 공정을 말하는 겁니다. 제조 공정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규칙 가장 오른쪽에 오셔가지고 산출물 정의도 밑줄 쳐볼게요. 산출물은 투입물과 그 투입물에 적용하는 과정의 결과물로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투자 수익을 창출하거나 통상적인 활동에서 기타 수익을 창출하는 것. 자, 갑자기 산출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문장 다시 읽어보시면 사업은 투입물과 과정으로 구성된다라고 했어요. 산출물은 없어도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왜 그런지를 설명드리자면 사업 초기 단계에는 아직 수익이 창출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죠?
처음에 쿠팡 같은 데도 수익 안 생기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수익은 이익이지만 이익이 생기지 않고 그냥 무작정 투입만 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이제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렇게 전도 유망한 기업을 다른 회사가 취득했다라고 할 때 그 기업은 아직 산출물이 없다라고 볼 수 있잖아.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기업은 산출물이 없다라고 볼 수 있잖아. 하지만 그런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그런 회사를 취득한다라고 하더라도 얘는 사업 결합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업의 정의 자체에 투입물과 과정은 포함되지만 산출물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밑줄 치겠습니다. 아래쪽에 5줄 전부 다 밑줄 쳐주세요. 사업은 보통 산출물이 있지만 산출물이 항상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에는 매도자가 해당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모든 투입물과 과정을 포함할 필요는 없다. 이게 뭐예요? 자, 어떤 회사가 있을 때